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무회계 연습 시간입니다. 그죠? 오늘 수업은 이제 3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3주차. 학교에서 보강 계획이 떴던데 세무회계 연습 시간은 날짜가 대체 공휴일에 겹치는 날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뭐 학교에서 또 교내에서 확진자가 또 2명이 났다고 긴급 공지를 받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은 백신 맞기 전까지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3-22페이지인 것 같아요. 자, 3-22페이지 반가로 3번.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느냐? 기억만 더듬습니다. 복습하는 게 아니고, 기억만. 세무조정이 있었다. 세무조정. 세무조정에 더하는 세무조정 2가지.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그리고 차감하는 세무조정 2가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처분 3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있으냐? 사회유출. 사내에 남아 자산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느냐? 유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기타.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처분 2가지. 사내에 남아가지고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느냐? 유보. 근데 위에 유보랑 구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다. 마이너스 유보. 이게 아니면 기타. 그때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기 있느냐? 사유출. 귀속자를 가린다 그랬죠? 귀속자를 어떻게 가리더라? 귀속자가 주주면 배당. 그래요? 민직원이면 상여.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혹은 타법인, 개인사업자 이런 데한테 가면 기타 사회유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위, 외의자한테 가면 기타 소득. 그때 우리는 뭘 보고 있었냐? 요 기타 사유출을 보고 있다. 기타 사유출 뭘 살펴보고 있는데? 기타 사유출. 국가나 지자체, 지자체 조합한테 가면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한테 가면 사후관리를 할 필요 없으니까 기타 사유출로 소득처분한다더라. 결국 기타 사유출이라는 소득처분은 추후 사후관리가 불필요하더라. 불필요하다. 됐죠? 됐죠? 그 기타 사유출을 보는 거예요. 자, 반가로 3번에 무조건 기타 사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사후관리 불필요도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선행학습으로 세법 개론 수업도 들었고, 그리고 법인세 강론도 수업을 들었을 거라고 보고 잠깐씩 봅니다. 자, 사후관리 불필요. 실질 기속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 동그라미 1번 50% 한도 기부금, 30% 한도 기부금, 10%, 20% 한도 기부금 돼 있죠. 과거에는 그걸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50% 한도 기부금, 그리고 10%, 20% 사회적 기분 20%, 그 한도 기부금에 송금산입 한도 초과액. 중간에 있는 30% 한도 기부금은 뭡니까?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인데 지금 시행령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50% 한도 기부금과 10%, 20% 한도 기부금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어쨌든 동그라미 1번에 여러분 법인세 강론 시간에 기부금 한도 초과 계산하는 거 아마 해봤을 거예요. 해봤죠? 해봤다고 보고 나중에 또 해줄게. 내가 또 해줄게. 결국엔 다 할 건데 기존에 좀 들은 게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기부금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그거. 동그라미 2번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한 차례에 3만원, 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접대비로서 적격 증명서류 미수령에게 송금불산입액. 나중에 공부한다. 접대비 파트에서 접대비 한도 계산을 한다. 1200, 3600으로 시작해가지고 12분의 4년도 월수 곱하고 수익금액 기준으로 100억, 500억 기준으로 만분의 30, 만분의 20, 만분의 6 이렇게 곱하는 게 있다더라. 그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된 거, 그거에 대해서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한다. 그리고 옆에 한 차례 접대비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죠. 그죠? 예전에 공부한 친구들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 차례 접대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걸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했거든. 근데 지금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한 차례 접대비가 이제 10,000원이 아니라 30,000원으로 개정이 됐어.
3만원으로 개정이 됐다고. 됐죠? 자, 그리고 경조사비는 그대로 20만원. 그 초과되는 접대비인데, 적격증명서류 미수령액. 적격증명서류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4대 법적 증빙을 얘기하는 거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리고 현금영수증. 요걸 수치를 안 했다. 그러면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기타 사유출 처분하는데? 사후관리 안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사후관리를 안 하는데? 조세 정책적 목적도 있고, 사후관리를 못하는 목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근데 옆에 보니까 사후관리 실질 기속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사후관리 안 하고 기타 사유출하고 말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법인세 강론 시간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공부를 아마 했을 거예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중에 들어봤을 텐데,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나 이런 거 있어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송금 보고 갑시다. 이 책에 있거든. 손가락 잠깐만 끼고. 나중에 다 할 건데. 보고 갑시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했던 거니까. 손가락 잠깐만 끼고 3-14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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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 강의할 건 아니고. 3-145페이지 9절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해가지고 있죠. 그죠? 거기에 보니까 원칙은 표 안에 송금 인정된다. 지급이자가 뭐냐면 이자 비용 준 거거든. 이자 비용. 회사가 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차입해 올 거 아니야. 그 차입해 온 돈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지. 그 회사 운영하는데 차입금이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럼 뭐 당연히 발생하는 이자 비용도 업무와 관련이 있는 거니까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게 원칙이라고. 다만 송금 불산입하는 지급이자 4가지가 있다. 그게 밑에 칸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이 4가지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한다고. 그때 마지막에 있는 업무무관 자산 등 지급이자 있죠. 요거는 송금불산입하고 무조건 기타 사유출 처분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다시 돌아오세요. 3-2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 돼 있죠. 됐죠? 자, 밑에 동그라미 4번 간주임대료 입금산입액. 공부해봤죠?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예요. 간주임대료 우리 나중에 입금 파트에서 나오거든. 간주임대료는 이제 법인세법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모든 법인이 계산하는 건 아니죠. 그죠? 물론 추계인 경우에는 모두 계산을 하지만 추계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이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 과다법인만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죠. 기억 안 나도 돼요. 내가 다 해줄게. 뒤에 가서. 아무튼 그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면 입금 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한다.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도 있죠. 동그라미 5번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방금 살펴봤던 걸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그 송금불산입액 중에 그게 이미 원천징수가 됐대. 원천징수 3개에 해당되는 금액. 국가로 귀속이 됐으니까 기타 사유출 처분하죠. 그죠? 그런 거 배웠었죠. 자, 그 밑에 실무적인 관행의 인정돼 있죠. 실무적인 관행의 인정. 그 밑에 이중과세 방지돼 있는데 요건 볼 필요 없고 그 밑에 기타 동그라미 9번 업무용 승인차별 임차료 중 가압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 초과했다는 송금불산입액. 우리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업무용 승인차 관련 규정에서 가압가상각비가 8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송금불산입하거든. 그럼 송금불산입하면 가압가상각비는 분기를 끊으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이 오잖아요. 자산 차감 계정이 오기 때문에 자산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얘는 유보라고. 유보. 소득 처분이 유보야. 근데 리스나 렌트를 해오는 경우 있지. 리스나 렌트를 해오게 되면 우리 회사 차량이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자산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겠어? 유보를 어떻게 잡겠어? 못 잡는 거지. 그럴 때는 기타 사유출 처분한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왜 이거부터 봤느냐? 동그라미 6번에 실무적인 관행의 인정이라고 되어 있지. 요건 좀 살펴볼 거야, 지금. 자, 동그라미 6번에 다음의 경우에는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비, 손실 또는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죠? 입금에 산입한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기억에 사유 유출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서 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불분명해서 대표자 상해로 소득 처분한 경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동그라미 니은은 볼 필요 없고. 자, 동그라미 기억에 관련된 사례를 저 밑에 별표시 2번에서 볼 거예요. 별표시 2번. 자, 귀속 불분명 지출 100원짜리를 지출을 했다. 100만 원이라고 하자. 근데 회사는 잡비 처리했네. 자, 요 얘기입니다. 회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는데 이걸 잡비 처리한 거야. 왜 잡비 처리했는데 어디 지출했는지 모르겠어. 명목을 모르겠다고. 증빙도 없어. 증빙도 없어. 그 회사가 이런 회계처리를 했다. 잡비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됐나요? 됐어요? 그럼 세무조정 해볼게. 세무조정을 하려면 세법상의 분계를 끊어봐야 되는데 세법상의 분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세무조정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개념상의 분계를 끊어보는 거라. 세무상 분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존재한다라면 이렇지 않을까라는 개념상의 분계를 끊는다고. 그러면 회사가 지출이 있었는데 어디에 지출했는지 모르는 비용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세법상으로 개념상 분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는데? 없어. 지난 시간에 했죠. 왜 없다 했지? 세법은 4대 법적 증빙이라는 걸 수치 안 하면 송금으로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럼 세무조정 해볼게.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수익은 없지만 비용이 100만 원이네.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입금은 없지만 송금도 없대. 됐죠? 자,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송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되겠네. 그죠? 송금 불산입. 그죠? 송금 불산입. 잡비 100만 원. 됐나요? 됐죠? 자,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3가지.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3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있느냐? 사회출. 돈 밖으로 빠져나갔다 했잖아. 그럼 귀속자를 가려야 되겠네. 누구한테 갔는데? 주주, 임직원, 국가나 지자체조합, 위외자 누구한테 갔는데? 몰라. 누구한테 갔는지. 내역이 없다니까. 몰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했지? 왜 너희는 회계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노? 왜 지출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노? 라고 대표자에게 문책하기 위해서 대표자 상해 처분한다 했죠. 됐죠? 자, 조금 더 하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대표자 상해 처분하면 어떻게 된다 했지? 이게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했지.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고. 그때 대표자가 원래 받는 상해랑 구분하기 위해서 인정상해라는 말을 붙였었지. 그럼 아무튼 여기서 파생시켜서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된다고.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소득세가 있겠지. 책에 있는 대로 할게. 이 소득세가 얼마가 나왔는데 20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 20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스토리를 꾸미는 거야. 봐봐. 회사에서 증빙이 없는 지출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됐어. 증빙이 없는 지출이 1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세법에서 왜 너는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장부를 관리하냐? 대표자를 문책하기 위해서 대표자 상해 처분을 한다고. 대표자 상해 처분을 했더니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100만 원이 가서 증가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소득세가 20만 원이 더 발생하게 된 거야. 그럼 대표자가 세금을 20만 원 더 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표자가 이 돈을 갖고 간 게 아니야. 이 100만 원을 대표자가 갖고 간 게 아니라고. 근데 대표자한테 소득세가 20만 원이 더 나오잖아. 왜 그런데?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가 갖고 왔으면 뭐 당연히 내겠지. 근데 왜 회계장부를 이런 식으로 처리했냐? 대표자를 문책하기 위해서 세법 조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이 돈을 갖고 간 건 아니라고. 그럼 대표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관행상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소득세 20원 있죠? 이 소득세 20원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그냥 대신 납부를 해줘요. 회사가 대납을 해요. 회사가 대납을 한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회사가 대납을 했으니까 회사가 20원이라는 돈이 나왔겠지. 그죠?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20원 나왔지. 그럼 차변에 뭐라고 잡을 건데?
차변에. 사장님 때문에 나간 돈이잖아. 뭐 세금과 공과? 어쨌든 비용으로 잡는다고, 회사가. 그럼 이건 사장님을 위한 돈이잖아. 사장님이 원래 내야 되는 돈인데 회사가 냈잖아. 즉,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이 발생한 거지. 그럼 요거 또 송금불산이 된다고. 요 금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요 비용. 잡비든 뭐 세금과고 같은 상관없어. 누구한테 갔는데? 대표자 대신 낸 거잖아. 대표자 상해라고 또. 대표자 상해. 그럼 봐봐. 그러면 요 금액이 또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겠지? 그죠? 그럼 요거 인정상해라면서. 인정상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소득세가 발생하겠지. 또 소득세가 발생하면 이거 회사가 대납하겠지. 회사가 대납하면 또 붕괴 끊겠지. 그럼 또 대표자 상해되겠지. 돌고 돌죠. 이 순환 논리가 발생을 한다고. 순환 논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해요. 그래, 알았어. 잡비, 증빙 없는 경비에 대해서 대표자 상여 소득 처분하는 이유도 대표자 너 그 장부 좀 제대로 관리해라. 문책하기 위한 거였다.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가지고 간 게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그래서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 소득세에 대해서 대납하는 것도 안다. 그러면 대납한 금액을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송금불산입 해야 돼. 왜냐면 뭐 대표자가 내야 될 돈이니까. 그죠? 업무와 관련 없는 돈이니까 또 송금불산입 돼. 그런데 요때는 대표자 상해하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자. 대표자 상해하면 계속 돌고 도니까 이제 그만하고 기타 사유 유추하고 말자. 요 얘기예요. 계속 순환 논리가 발생하니까 실무적인 관행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돌고 도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하자. 사후 관리 안 하겠다. 기타 사유 유추 처분하는 거예요. 다시 읽자. 동그라미 6번. 다음의 경우라고 돼 있지. 다음의 경우부터 읽어보자. 동그라미 기억. 사회 유출되었거나 귀속이 불분명해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경우,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경우에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법인이 대납을 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라 돼 있죠. 그죠? 됐죠? 요 얘기예요. 잡비를 지출을 하고 대표자 상해 처분해가지고 대표자 상해 처분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대납하는 게 일반적이라더라. 이 대납한 금액을 회사가 손비로 계산했을 때 요걸 또 대표자 상해 처분하면 돌고 도니까 기타 사유출하고 말자. 자, 하나 더. 저 밑에 별표시 2번의 사례 다시 가서 밑에 보니까 상해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 20원을 회사가 대납한 경우에 손비 처리한 경우라고 돼 있죠. 그게 요거야. 근데 오른쪽에 대여금 처리한 경우라고 돼 있지. 요것도 한번 살펴볼게. 대여금 처리했다는 얘기는 잘 봐. 회사가 잡비 100만 원, 현금 100만 원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를 대여금이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나요? 다시 올게. 그럼 회사가 요렇게 회계처리를 했다. 대여금 100만 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회사는 대여금 처리했을 때 세법상 세무조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 회사가 수익 비용 계산한 게 없거든. 세법상 입금과 송금도 없어. 세무조정은 없어. 그럼 언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대여금 100만 원에 대해서 나중에 대여금 100만 원이라는 얘기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준 걸로 처리한 거거든. 빌려준 걸로 처리한 거야. 빌려준 걸로.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20만 원이네. 100만 원이 아니고.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20만 원을 빌려준 걸로 처리한 거야. 빌려준 걸로. 얘기 잘못했네. 다시. 봐봐. 다시 써줄게. 화면 옮기다 보니까 숫자를 깜빡했어요. 회사가 잡비 100만 원 처리했다고.
세법상으로는 잡비 요거 인정 안 되니까 어떻게든 됐지. 세무조정하면 송금불산이에요. 잡비 100만원, 대표자 상해처분하면 되지. 그럼 이 금액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면 되지. 그래서 인정상해가 된댔다. 됐나요? 그 인정상해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그 소득세가 2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회사가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대납한 됐다고. 회사가 이 금액을 대납을 했을 때 이 금액을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 유출하고 끝낸다 했다고. 그거 본 거고. 지금은 요거야. 회사가 대여금 처리한대. 대여금 처리한다는 얘기는 회사가 붕괴를 이렇게 끊는 거야. 대여금 20원, 현금 20원. 됐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세법상 세무조직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발생하는데? 대표이사가 한테 20원을 빌려준 걸로 처리한 거잖아, 회사가. 요거를 회수해야 돼. 회수해야 된다고. 그럼 언제 회수하는데? 언제 회수하는데? 대표이사가 퇴직을 할 때, 퇴사할 때 이 대여금 20원을 대표이사한테서 받아야 된다고. 받아야 돼. 그 대표이사가 퇴직을 할 때, 아,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그때 대표이사 상해 처분된 거에 대해서 소득세 나온 거 20원을 우리 회사가 대납을 하고 대표이사님한테 대여금 처리해놨으니까 요거를 갚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떤 대표이사가 그걸 갚고 가려 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겠지. 그러면 그제서야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이 대여금을 잡손실 처리할 거라고. 퇴사 시에 이 대여금을 잡손실 처리한다고. 이렇게 대여금 없애면서. 그럼 세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대여금 처리하면 그대로 인정을 해줘. 갚아 넣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퇴사할 때까지 안 갚아 놓고 퇴사할 때 만약에 잡손실 처리하잖아. 그럼 요때 송금불산입 시켜. 송금불산이 잡손실 20만원. 누구 건데? 대표자. 그럼 대표자 상해 처분하면 되겠네. 그러면 또 돌고 돌잖아. 그래서 요 시점에 기타 사유 유출하고 말겠다 그 얘기예요. 됐죠? 됐죠? 책을 봅니다. 오른쪽 편 밑에 자 대여금 처리했다. 대납할 때는 아무 세무조정이 없다. 그런데 퇴사할 때 만약에 회사가 손실 처리하면 요게 송금불산이 된다. 근데 대표자 상해가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러면 순환 논리가 발생을 해서 계속 돌고 도니까 기타 사유출 처분하고 만다. 됐죠? 이 정도만 합시다.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 옆에 보면 법인세 강론을 공부했었을 테니까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대표자가 퇴사하기 전까지 처리한 이 대여금 있지. 대여금에 대해서 아까 세무조정 없다 했잖아. 근데 이 대여금을 법인세법에서는 뭘로 보느냐? 법인세법에서는 뭘로 보느냐? 퇴사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봐요.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줘요. 그 불이익 여러분들 아마 법인세 강론 시간에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그냥 언급만 할게요. 기억 안 나도 된다 했잖아. 내가 뒤에서 해준다니까. 그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법인세법상 인정이자 계산을 해요. 인정이자 입금산입이라는 걸 해요. 됐나요? 손에 묻힌 김에 조금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대손충당금. 책이 없을 거예요. 제가 머리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돼요. 대소충당금 설정도 원한다고, 이런 채권은. 됐나요? 하나 더. 대손금 처리 안 돼요. 대손금 처리하면 전액 다 손금불산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한 불이익이에요. 지급이자 손금불산이 인정이자 계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고, 그리고 대손금으로 처리하더라도 손금불산입이에요. 대손금이란 명목 말고 평가 손실, 가맥 손실, 손상차손 다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손금불산입이에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정도 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추계의 경우도 있는데, 이 추계의 경우는 보지 말고 밑에 괄호 2번에 유보와 마이너스 유보. 자, 유보였습니다. 유보 보다가 급한 전화가 가지고 강의가 잠깐 중간에 끊겼습니다.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살펴볼 겁니다. 개념에 보면 세무조정 중 회사와 세법상 자산 계정 또는 부채 계정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처분을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한다. 부호가 반대인 것은 세무를 붙여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표현한다. 됐죠? 됐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추후에 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으로 소멸, 추인된다더라. 그게 다 바로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거쳐서 소멸, 추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뒤에 소멸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별도의 표에다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만 옮겨 써서 요걸 사후 관리한다 그랬죠. 그 표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로 하더라.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 됐죠? 네, 됐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이렇게 생겼다. 과목, 기초, 동그라미 3번에 감소, 동그라미 4번에 증가, 동그라미 5번에 기말잔액 이렇게 나온다. 나중에 서식도 한번 살펴보자. 자, 밑에 반가로 2번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이렇게 추인된다. 옆에 보시면 세법 초보자는 그냥 넘어갈 것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뒤에 가서 또 해주겠지만. 자, 다음 연도에 자동 추인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재고자산 평가 손익과 관련된 거. 법인세 강론 시간에 아마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이런 걸 잡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추인이 된다. 자, 그 밑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도 다음 연도에 바로 자동 추인되죠. 손금산인 마이너스 유보로. 이유는 총회법의 논리 때문이었죠. 회계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에 따라서 계상을 하고, 세법에서는 총액주의에 따라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그 차이 때문에 자동 추인이 된다. 다음 연도 초에. 다 했을 거예요. 또 해줄게. 네. 자, 그 다음 부도 발생으로 대손 처리한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중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나지 않아 손금불산이 반금액. 대손 사유라는 게 있다고 법인세법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대손 사유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있는데, 아직 6개월이 경과 안 해가지고 손금 처리하면 안 되는데 회사가 손비 처리를 해가지고 손금불산이 유보로 세무조정되는 게 있었던 거야. 근데 다음 연도가 됐더니 6개월이 지나가지고 자동 추인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다. 자, 밑에 수정 회계 처리하는 경우. 수정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는 회계 처리를 한번 했는데 잘못된 거야. 잘못됐었으면 그때 손금불산이 혹은 세무조정이 있었겠지. 근데 그걸 올해에 수정 회계 처리 바로 잡는다고. 그럼 이미 과거에 세무조정을 해서 바로 잡아놨거든. 그럼 올해 바로 잡은 거 회계 처리, 그걸 다시 또 되돌려 놔야 돼. 그래서 세무조정이 또 이루어진다. 자, 그 다음 일정 요건 충족 시 추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보잔액의 처분 비율 곱한 것만큼 추인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요걸 가지고 하나만 해볼게. 없네. 있네. 자, 손가락 잠깐만 끼고 3-35페이지. 손가락 잠깐만 끼고 3-35페이지. 요거 사례 하나만 보고 하고 넘어갑시다. 이미 다 여러분들 강론에서 공부했으니까. 3-35페이지 밑에 별표시 2번에 사례 돼 있죠. 사례. 그러니까 4학년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지금 공부해보니까 이미 다 배웠던 거지. 이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하는 거야. 심도 있게 하고 서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근데 시험 문제는 이 책에서 낸다 그랬으니까, 서식은 안 낸다 했으니까 기존에 공부했던 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다, 이래 생각하면 돼. 3-35페이지 저 밑에 별표시 2번의 사례 11기에 2,000원에 취득한 건물이 있는데 12기에 2,500원에 양도를 했대. 근데 11기에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3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200원이더래. 2,000원, 2,500원, 300원, 200원. 2,000원, 2,500원. 자, 분계 한번 끊어보자. 회사가 이런 분계를 끊었단다. 회사가 11기. 회사가 어떤 분계를 끊었냐? 건물이라 했나? 기계라 했나? 뭘 했지? 건물 2,000원에 취득했대. 취득한 분계는 별 의미는 없지만 한번 끊어보자. 그럼 건물 2,000원에 취득했다. 돈이 많아가 현금 주고 취득했다 볼게. 현금 주고 취득했다 볼게. 자, 세무조정을 하려면 세법상 분계가 필요한데 세법상 분계는 존재하지 않고 개념상의 분계가 있다 했거든. 세법에 개념상 분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아. 건물 2,000원 주고 취득했으니까. 세무조정 없는 거라. 없어. 그런데 회사가 11기 말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거야. 감가상각비, 디프리시에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쓸게. 디프리시에이션 300원. 그럼 감가상각 누계 300원이 되겠지. 됐나요?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분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냐? 감가상각비가 세법상으로는 200원이래.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세무조정 해볼게. 회사가 계상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보이나?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회사가 계상한 수익은 없고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300원을 잡았어요. 세법상으로 입금은 없고요. 감가상각비라는 송금이 200원이 있대요. 부부가 이렇게 되네. 세무조정이 일어나겠네. 어떻게? 송금물산이 감가상각비 해도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 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을 할 때 계정 과목은 일반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일반적이라는 걸 따라와. 현업에서 다 그렇게 쓰니까 일반적으로 계정 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써. 손익계산서 계정 잘 안 써. 재무상태표 계정을 쓰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액 혹은 건물이라고 해도 되고 100원. 자, 입금 산입, 송금물 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3가지. 왔다 갔다 해보자. 무겁더라도. 필요하니까. 아이, 너무 왔다 갔다 하나? 너무 멀다. 너무 멀다. 자, 입금 산입, 송금물 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3가지.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 게 있느냐, 사회주를 돈 밖으로 빠져나간 거 없었어. 그럼 회사 내부에 그 차이가 남아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냐? 그럼 유보를 했거든? 봐봐. 괜히 왔다 갔다 하네. 봐봐. 회사 내부에 그 차이가 남아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면 유보를 했다고. 회사는 감가상각비 300원 잡았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이 300원이야. 근데 세법상으로는 200원이니까 100원이라는 자산 차감 계정의 차이를 일으켰네. 그럼 자산과 부채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유보 이렇게 하는 거야. 됐나요? 됐어요? 자, 이제 12기로 갑니다. 12기에 회사는 이 자산 건물을 2,500원을 받고 판대요. 그럼 분계를 끊으면 이렇게 된다고. 현금 2,500원. 그리고 건물 팔아치워야지. 건물 2,000원. 건물 2,000원 팔아치울 때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야지. 300원. 그럼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느냐? 800원이 되네. 됐죠? 자, 세무조정을 하려면 세법상 분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개념상의 분계를 끊어본다. 개념상의 분계를 끊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똑같이 2,500원을 받았다.
건물 떨어내야지. 건물 2,000원. 근데 차이는 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300원이 아니라 200원이다. 따라서 처분 이익도 800원이 아니라 700원이 된다. 700원이 된다. 됐죠? 자, 이제 세무조정 해보자. 회사가 계산한 수익과 비용이 있느냐? 회사가 계산한 수익 800원이 있네. 비용은 없고. 세법상 입금과 송금이 있느냐? 우리 기존에 이미 다 공부했죠. 세법에서는 양도가액을 입금, 장부가액을 송금이란다고. 그럼 양도가액 2,500원이 입금이야. 장부가액 1,800원이 송금이라고. 그럼 네팅하면 700원이잖아요. 그죠? 아니, 세법에는 양도가액을 입금, 장부가액을 송금으로 한다고 돼 있다고. 2,500원에 양도했으니 2,500원이 입금이야. 장부가액은 세법상 장부가액이니까 1,800원이 송금이라고. 근데 한 큐에 보기 위해서 이 차액이 네팅하면 700원 되잖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자고. 그럼 700원. 요거. 됐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네. 입금 불산입 혹은 송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하겠네. 입금 불산입. 감가상각 누계 100원.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에서 올 수 있는 소득 처분 두 가지. 회사 내부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냐. 봐봐.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 200원이니까 자산 부채의 차이를 일으키네. 근데 부호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유부. 됐죠? 자, 중요한 거. 우리 11기에 송금불산입 유보라는 소득처분이 있었지. 세무조정이 있었지. 아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차기 이후에 반드시 반대의 세무조정을 거쳐서 추인, 소멸한다 그랬잖아. 소멸한다 했잖아. 소멸했네. 추인이라고. 추인. 근데 추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 우리 지금 뭘 했는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됐지? 우리 지금 처분했잖아. 처분할 때 추인된다고. 처분시 추인돼. 처분시 추인될 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이 어떻게 추인이 되느냐? 처분시에 유보 잔액에 처분 비율 곱한 것만큼 추인돼. 유보 잔액이 지금 100원이 있었잖아요. 처분 비율 100% 다 처분했거든. 그래서 100원이 추인된 거야. 만약에 이 자산에 반만 팔았으면 곱하기 50%한 50원만 추인이 됐을 거라.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본 김에 조금 더 봅니다. 11기로 다시 돌아와서 잘 봐. 회사는 11기에 건물 2,000원짜리를 취득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300원은 차감하면 장부 금액은 1,700원이라고 표시가 되겠지. 장부 금액은 1,700원이라고 표시가 되겠지. 그런데 세법상 장부 금액은 어떻게 되는데? 세법상 장부 금액은 2,000원에서 200원만 빼야 되니까 세법상 장부 금액은 1,800원이 된다고. 그럼 회계상 장부 금액과 세법상 장부 금액이 차이가 나네. 그죠? 지금 자산의 차이가 있잖아. 그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랬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때문에 발생한다 했거든. 지금 유보가 얼마 있는데 플러스 유보로 100원이 있잖아. 이게 무슨 말인데? 자, 회계상 장부 금액에서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을 하면 세법상 장부 금액이 나온다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할까요? 회계상 장부 금액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하면 세법상 장부 금액이 나온다고. 즉, 자산 부채도 항상 다 회계상 자산 부채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하면 세법상 자산 부채가 등장을 한다고. 그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지. 회계상 자본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하면 세무상 자본이 나온다고. 이게 중요한 결론이라고. 이 세무상 자본, 이걸 계산하는 서식이 뭐였다? 지난 시간에 했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가표였다. 가표. 그 가표할 때 제가 얘기했다고. 이 가표는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이다. 그래서 회계의 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여금, 그 밑에 뭐가 있었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가져온 금액이 있었지. 그게 뭔데?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그걸 가감하면
세무상 자본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걸 왜 뽑아냈는데? 우리 지금 세법하고 있으니까. 세법하고 있으니까. 됐죠? 됐습니다. 자,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자, 3-25페이지. 3-25페이지에 보면 반가로 3번 회계상 자본과 세법상 자본과의 관계. 자, 회계상 자본에 유보 잔액을 더하고 빼고 하면 세법상 자본이 나온다. 중간에 뭐 차감하는 게 있는데요. 손익, 미계상, 법인세 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없다. 회계상 자본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가감하면 세무상 자본이 나온다. 밑에 별표시 1번에 그 세무상 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이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값표더라. 그리고 별표시 2번에 유보만 관리하는 서식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면에서 을표라더라. 됐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괄호 3번 기타로 처분하는 것 돼 있죠. 사후관리 불필요한 거, 그죠? 입금 산입, 송금물 산입 항목 중 사후유출도 유보도 아니면 그냥 기타 사유출 처분하고 기타 처분하고 만다. 자, 송금 산입, 입금물 산입 항목 중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면 빈칸으로 냅두기 그러니까 기타라고 한다. 그죠?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당구장 표시에 정리 이래가지고 세무조정 방법도 있죠. 괄호 1번에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괄호 2번에 특례라고 되어 있는데 괄호 1번과 괄호 2번은 실제적으로 같은 거예요. 순서의 차이만 있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숙제 해놔놓고 나중에 여러분들 편한 식으로 하면 돼요. 뭐 괄호 1번이 저기 유능한 사람들이 하는 거, 괄호 2번이 뭐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자기 몸에 편한 대로 하면 돼요. 자, 괄호 1번, 반괄호 1번.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 회사와 세법상의 손익 차이가 있으면 그 손익 차이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한다. 없으면 자산 부채 차이도 없고 손익 차이도 없으니까 세무조정이 필요가 없겠네. 근데 반가로 이번에 회사와 세법상의 자산 부채 차이가 있대. 자산 부채 차이가 있으면 1단계에 돼 있죠. 자산 부채를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세무조정부터 먼저 행하고 그 다음 2단계에 그리고 나서도 손익의 차이가 있으면 그 손익의 차이도 조정을 해준다더라. 됐죠? 괄호 이번에 특례돼 있는데 특례는 조금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옆에 3-27페이지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의 유형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걸 조금 살펴보고 갑시다. 버겁나요? 버거워요? 모르겠네. 제가 여러분들이 세법 개론 시간이랑 법인세 강론 시간에 어느 정도 깊이까지 공부를 했는지 제가 알 방법이 없어요. 뭐 오프라인 강의로 하면 뭐 여기 저한테 계속 수업 듣는 친구들이 있잖아. 여기 뭐 주연이랑 이런 친구들 있잖아. 이런 친구들 성원이랑 이런 애들한테 이런 거 배웠냐? 라고 물어보고 안 배웠으면 제가 해줄게요. 뭐 이래 해가지고 할 텐데 피드백이 없으니까 좀 그래요. 그럼 오늘 요 수업을 듣고 나면 그 팀즈 그걸로 얘기를 해줘요. 교수님 좀 어렵습니다. 이런 거 법인세 강론 시간에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혹은 안 들었습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죠? 들었습니다. 예전 교수님이 그런 거 다 강의 다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수업하실 때 어차피 하시는 거 다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피드백이라도 좀 줘요. 됐죠? 그죠? 여러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그래서 일단 할 거예요. 책에 있는 대로. 지금 유형별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방법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초심자들이 처음 요거를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초심자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할 거거든. 근데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피드백을 좀 줘요. 됐죠? 요건 잠깐 끊었다 할까요, 그러면? 네. 잠깐 끊었다가 하죠.